광주는 또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잊기 힘든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저희가 아마 그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 그 어느 사건보다도 더 이렇게 막 가슴이 와닿는, 미안하고 사실 이게 너무 거대한 주제라서 이걸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이스의 범잡이니까 범죄라고 이걸 저는 보려고 해요.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11.26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자신의 측근의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나라의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유고가 됐기 때문에 이 계엄을 선포하게 돼요. 그러자 이제 그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결국 이제 광주에서 일어난 이 비극이었는데, 일단 대통령이 유고가 되자 빨리 이 사건을 누군가가 빨리 그 조사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는데,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사람이 바로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당시 군 내부에 있었던 이제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있었는데, 육사 11기 중심이었죠. 그렇죠. 네. 11기에서 시작돼서 쭉 이어지는 특별히 잘 골라서 훈련시킨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우두머리가 사실은 전두환이었고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 신군부라고 저희가 부르게 될 텐데,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이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기로 결정을 하고 차근차근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점거하는 그런 결과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약간의 무력 충돌이 있고서는 군을 장악하게 돼요. 사실 사람들은 오래되었던 그 박정희 정권의 독재가 끝나자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대학생들도 다 거리로 나와서 빨리 계엄을 해제하고 우리 정상적인 선거를 치러서 민주주의를 복구하자, 이제 이런 열망들이 있었고요. 이미 벌써 그때 전두환이란 이름이 나와요. 계엄 철폐, 전두환을 물러나라. 이때를 우리가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시기가 됩니다. 국민들은 임시로 약간 지나가는 그렇죠. 질서를 잡고 빠질 군부로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이제 군부는, 신군부는 사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계엄이 선포돼 있었는데, 이 계엄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단위 계엄으로 확대를 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권력을 쥐려고 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잡은 D-Day가 5월 17일이었고요. 5월 17일을 겨냥하고 차근차근 이제 작업들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우선 K 공작 계획이라 그래서 주요 신문사, 방송사, 뭐 통신사 이런 곳에 있는 한 100여 명을 1대1로 다 만나서 회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언론을 통제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충정 훈련이라 그래서 이제 5월 17일 전국 단위 계엄을 확대하게 되면 그때 일어날 반란 내지는 저항을 막기 위해서 특수부대와 군인들을 훈련을 시켜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진압 훈련을 시킵니다. 5월 17일은 계엄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국무회의가 소집되는데, 회의장에는 군인들이 다 이제 완전히 도열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그런 상황에서 거의 10분 만에 통과됐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때 계엄 확대가 됩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관계 법령의 규정된 바에 입각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현 지역 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전환 선포하고, 모든 정치 활동 중지, 모든 대학은 휴교, 집회 및 시위 금지, 언론 보도는 모두 사전 검열, 우리나라 행정부의 기능은 중지되고 계엄군이 모든 것을 집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다시 쿠데타가 온 거구나, 이러고 있을 때 단 한 도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저항을 하게 돼요. 끝까지 여기에 저항을 해서 이제 막대한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경남대와 조선대에 투입된 군인들이 총에다가 착검을 한 상태로 들어가서 막 학생들을 이제 체포하게 되죠. 평소 같으면 조금 이렇게 시위를 하면은 쫓아버리고 말았을 것 같은데 이 공수부대원들은 일단 한번 찍으면 막 피곤죽이 되도록 사람을 막 폭행을 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이유를 모른 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연행을 당하는데 이날 연행된 사람만 405명, 68명이 외상, 12명은 중태라고. 특히 이제 이날 그 청각장애자인데요, 김경철 씨라는 분이 있는데 첫 번째 아마 그 사망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막 공수대원한테 얻어맞게 된 거죠. 말을 못하니까 막 손짓 발짓을 하는데 그럴수록 더 많이 얻어맞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다음날 죽게 됩니다. 사망하게 돼요. (5월 19일) 되자 어제보다 더 잔인하게 이제 진압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군부에서는 이제 공수부대를 하나 더 투입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곤봉에 맞고 속옷만 입은 채로 길거리에서 막 기합을 주는데, 특수성이가 된 사람들을 트럭에 막 집어 던진 다음에 트럭에 싣고 갔는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죽었고요. 많은 분들이 행방불명이 되고 그랬죠. 이제 시위는 멈추질 않고 전투에 가까운 끔찍한 폭력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군인들이 총에 착검을 한 상태로 들어가서 막 체포하게 되죠. 대검에 의한 그 피해가 너무 커져가지고 병원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칼에 찔려서 오는 일이 벌어지죠. 대검을 착검했다고? 시민들 진압하러 나가는데? 보통 대검 착검은 전시 아니면 대검 착검할 일이 없죠. 살상 무기로서의 역할이지 그게 상황을 제지하겠다라는 의도보다는 훨씬 더 넘어서는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자기가 지켜야 될 장소에 가는 계엄군이 이미 착검을 한 상태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만 보고도 아마 별로 저항을 할 의지 자체를 다 그렇죠. 잃었을 거예요. 5월 20일 오후가 되면 시내버스, 트럭과 택시 200대가 줄을 지어서 계엄군이 점령하고 있는 도청을 향해 갑니다. 금남로를 지나서. 근데 그날 밤에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이제 방송국, MBC, KBS가 불타오르게 되고요. 진압이 안 되니까 이제는 정말 공수여단의 여단장이 그 실탄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실탄을 이제 장전하게 돼요. 민간인을 상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신군부는 광주를 상대로, 시민들을 상대로 지금 군사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결국은 21일 날 오후에 엄청난 규모의 집단 발포가 이루어지는데, 도청 앞 군수대 앞에서 애국가가 울려 나오는데, 애국가가 끝남과 동시에 이제 군인들이 이제 집단 발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군인들은 무릎사 자세로 횡렬로 나란히 서서 조준 사격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순간 거기서 54명이 사망하고 이제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금남로 위에 있었던 여러 빌딩들, 그런데 이제 저격수들이 올라가서 밑에 있는 시민들을 이제 그 조준 사격해서 다 죽이게 됩니다. 목격자에 따르면은 헬기가 동원돼서 헬기에서도 막 기총소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집단 발포의 발포자가 누구이고 누구의 책임인지를 놓고서 이제 나중에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발포 명령자가 결국 없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돌아가는데요. 아무도 발포 명령을 한 적은 없고 군인들이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권 차원에서 총을 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그날 죽은 군인은 한 명도 없어요. 이제 27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압 작전이 시작됩니다. 0시 0분에 모든 시내의 전화가 다 두절됐고요. 2시부터 이제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 진입하기 시작해서 5시 10분이 되면은 이제 모든 작전이 종료됩니다. 산당들에게 알린다.
상당들에게 알린다. 많은 폭도들이 투항하여 생명을 보장받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주저 말고 자수하라. 폭도에게 알린다. 폭도에게 알린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계엄군은 그동안 광주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을 경주해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사태는 극렬한 폭도들에 의해 악화되는 조짐이 보였다. 이렇게 해서 약 열흘간 벌어진 일입니다.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사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저는 초등학생이었거든요. 네. 전혀 몰랐죠. 전혀 알지 못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광주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어였고 맞아요. 네. 대학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자세한 내막들을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알려지고 나서 뉴스에 관에다가 전부 이렇게 태극기를 덮어가지고 자꾸 오열하는 장면들이 뉴스에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이걸 보면서 가해자가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동안 왜 아무도 몰랐냐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죠. 제일 강렬한 그 워딩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내란죄 포함해서 다 처벌해달라고 이제 시민단체가 이제 고발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계속 잡고 있다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이 네네. 그러면서 이제 불기소 처분했어요. 그때 이제 그게 난리가 났고 저는 이제 법대에 갔으니까 저의 주변에서 이게 법적으로 맞냐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전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킨 말이었는데 엄청난 이제 저항이 있자 이제 이걸 헌법소원을 내게 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검토한 다음에 처벌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리자 97년 4월 18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데 5.18 특별법은 일반 법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끝난 12.12 5.18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은 거액의 추징금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동기생이자 60년 지기 친구였던 두 사람은 똑같이 내란죄와 뇌물수수죄란 불명예를 동시에 떠안았습니다. 전두환은 이제 사죄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전히 논란거리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 당시 계엄군 성폭행이 정부의 첫 공식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계엄군의 대규모 유혈 진압 작전을 전두환 씨가 승인했다는 걸 증명하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시민들을 상대로 헬기 사격을 한 사실이 38년 만에 공식 확인됐습니다. (1997년) 판결에서 이제 다 해결하지 못했던 발포자가 누구인지, 행방불명자하고 사망자의 숫자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계엄군이 실제 자행했던 성폭력이라든가 그때 당시 그런 거 아예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다음에 헬기에 의한 사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헬기 사격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해 논란이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헬기는 절대로 자위권 발동으로 총을 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누가 헬기를 위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갔다 왔던 전일 빌딩. 지금 전일 빌딩 245라는 이름이 그렇죠. 여기 그 말도 안 되는 헬기에서 발포를 했던. 여기 보이세요? 이런 거? 저기랑 아 저기 있네요. 저기. 일단 흔적들이 보이네요. 야 저기다가 전쟁 시에나 하는 일인데 헬기에서 발사한다는 거는. 여기가 이게 이게 엄청나네. 기둥 때문에 여기가 제일 많네요. 아 여기가 엄청나게. 네, 일로 와서 보시면 보여요. 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쏟아져 들어온 거죠. 쏟아져 들어오니까. 여기
높은 빌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근처에. 그러니까 이거 위에서 쏜 거니까 헬기가 맞죠. 도대체 왜 헬기가 건물에 총을 이렇게 난사했을까? 민간인한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245라는 숫자가 처음에는 의미를 몰랐는데 그 245가 빌딩에 남아 있는 그 헬기의 기총 쏘사 자국의 개수가 그러니까 탄은이 245개라는 뜻이더라고요. 245개는 난사를 했다라는 거죠. 네. 계속. 그 민주화 운동이 있은 당시 거기 현장에 있었던 조비오 신부님이라고 계신데요. 조비오 신부님이 헬기가 그 기총을 쏘사했다. 이제 이런 증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 증언들이 있었는데 당시는 신군부 쪽에서 뭐 헬기가 뭔지도 모르는 민간인들이 무슨 소리냐고 그거 그냥 헬기 소리라고 이래가지고 당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제기만 됐다가 그냥 묻혀버립니다. 근데 2016년 전일 빌딩이 리모델링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았던 그 탄은에 대한 조사가 자세하게 이루어지게 돼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총탄 흔적은 헬기 발포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냈습니다. 국과수는 창틀을 뚫고 지나가거나 스쳐 지나간 총탄이 벽에 박혔다며 탄도를 계산했을 때 공중 정지 상태에서 비행 중인 헬기에서 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각도 같은 것들을 조사해 보면은 총알이 날라온 위치는 건물로부터 대략 한 50m 떨어진 지점에서 높이 28m, 30m 위에서 쏜 거예요. 안에서 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일대에는 이것보다 높은 건물은 없어요. 이 건물보다 30m 정도 높인 위에서 이런 각도로 쏠 수 있는 비행체는 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2018년 2월 국방부에서 헬기가 광주 시민을 겨냥해서 실제로 사격했다는 것을 이제 인정했죠. 특히나 이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제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5월 21일 집단 발포를 명령한 사람은 누구인가? 97년 이후에 발포자에 대해 새롭게 알아낸 사실이 몇 가지 있어요. 당시 이제 이군 사령관이 5월 23일 그 전두환에게 보여준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서는 진압 작전에 대한 제안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각하께서 굿 아이디어라고 하셨다. 당시 이제 증언에 따르면 이 각하는 전두환이다.